안녕하세요. 칸트와 현대철학 기획자 이재훈입니다. 올해는 칸트 탄생 300주년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칸트 철학의 유산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좌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다보스에서의 칸트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윤영광 선생님 모시고 공적 합리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주제에 있어서 칸트와 아렌트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영광 선생님 앞으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윤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정치사회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럽인문 아카데미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날씨가 궂은데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저녁인데 이런 진지하고 딱딱한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와주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칸트와 아렌트의 관계 내지 가능한 연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자를 연결해주는 매개고리 혹은 연결고리로 저는 그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택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은 칸트가 1784년에 발표한 짧지만 아주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논문이죠. 계몽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는 논문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매개로 해서 양자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마이크에는 제 목소리가 전달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강의실에 계시는 분, 제가 강의실용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아서 괜찮으신가요?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정도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2022년도에 세안철학회라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철학논총에 칸트와 아렌트의 교차 해석을 통한 이성의 공적 사용의 의미 해명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 논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오늘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약간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논문을 찾아서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논문에서,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작업 내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목이 함축하는 바대로 이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고요. 근데 이성의 공적 사용을 말함에 있어서 저는 칸트와 아렌트를 교차 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겹쳐놓고 읽는 그런 방법론을 택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 이거를 한편으로는 탐색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와 아렌트를 그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한번 겹쳐 읽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의 이제 핵심,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핵심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그 이성의 공적 사용의 방향을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것이 주체 외부로 향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것이 있고, 주체 내부를 향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주체 내외부를 향한 이성의 공적 사용을 복수성을 본질로 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세계, 사실 이 구절 안에 이미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성을 본질로 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세계니까, 세계는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대로 하는데, 이 세계는 일차적으로 공적 공간으로 규정되고 있죠. 세계는 공적 공간인 것입니다. 아렌트와 칸트 모두에게 공이 그렇습니다. 세계는 공적인 것이에요.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공적인 공간의 본질은 무엇이다? 복수성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 사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와 관련해서 주체 외부를 향한 이성의 공적 사용을 세계 구성으로 개념화하고 주체 내부를 향한 이성의 공적 사용을 세계 수용으로 개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체가 다른 하나는 세계를 자신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첫 번째 주요한 줄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줄기는 주로 이제 칸트와 아렌트 아마 이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도 이걸 기획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칸트와 아렌트의 관계를 논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언급돼야 될 텍스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렌트가 그 뉴스쿨에서 뉴욕에 있는 뉴스쿨에서 아예 칸트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고 그 강의가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칸트 정치 철학 강의라고 번역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재판 나온 거에는 강의라는 말이 빠지고 칸트의 정치 철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사에.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칸트의 정치 철학 강의에서 뭐 여러 텍스트를 다루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칸트의 텍스트가 아무래도 판단력 비판이기 때문에 이 판단 개념에 초점이 주로 맞춰집니다. 칸트하고 아렌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 논문에서의 초점은 이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재해석을 매개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아주 주요한 개념이죠. 칸트와 아렌트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고 정치라는 말은 뭐 칸트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아렌트에게서는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공공성 이런 개념들, 이게 전부 아렌트 사상 전반의 문제의식을 함축하는 개념들인데 이 칸트를 좁은 의미에서 판단이라든가 판단력 비판 여기에 등장하는 칸트 말고, 그러니까 그 칸트의 정치 철학 강의라는 책 말고 아렌트의 문제의식 전반과 관련해서 칸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저의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의 키워드가 이성의 공적 사용인 만큼 칸트 철학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칸트 철학을 계몽주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칸트의 계몽의 핵심이 뭐냐 하면 selbstdenken, 스스로 생각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784년의 계몽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칸트가 계몽을 그 계몽 논문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그 경구가 있죠. 경구가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기억하면 번역이 쉽지 않은데 과감히 알려고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조금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하면 너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목사가 됐건 부모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너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계몽이라는 걸 성숙의 문제로 규정하는데, 성숙의 반대는 당연히 미성숙 아닙니까? 근데 미성숙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성숙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하는 상태, 이게 이제 미성숙의 상태인데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성숙으로 가는 걸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이 스스로 생각하기가 칸트 계몽 개념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것은 뭐 당연히 일리가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 젤프스텐켄이 칸트의 이제 고유한 개념이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젤프스텐켄은 계몽이란 무엇인가가 발표되기 전에도 독일 계몽주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개념,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강조되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생각하기가 계몽의 핵심인 건 맞지만 그게 칸트 계몽 개념의 특유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칸트만의 당대 독일 계몽주의 흐름 속에서도 칸트만의 독특한 계몽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기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는데 칸트 계몽 개념의 특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할 때 내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적 이성 사용 혹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 칸트 계몽 개념의 변별점이라면 그리고 칸트 철학의 정신이 계몽에 있다면 칸트 철학을 계몽주의의 완성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은 비단 계몽이란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트 하면 삼비판서 아닙니까? 대작들이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 계몽 논문은 굉장히 소품에 가깝거든요. 짧거든요. 그래서 이 계몽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칸트가 계몽주의 완성자라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몽 개념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 그 논문이 소품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건 그 작은 규모의 논문만이 아니라 칸트 철학 전체의 문제의식과 닿아 있는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이 칸트 계몽 개념의 변별점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뤄볼 만한 얘기라는 거죠. 이게 칸트 이야기할 때. 제가 강의 서두에 오늘 시간 계획 같은 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강사분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었다가 한 40분 정도 하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8시 한 20분까지 먼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이 칸트 철학에서 갖는 의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 칸트와 아렌트를 연결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칸트와 아렌트의 관계를 이 칸트 정치 철학 강의나 판단력 비판이라는 텍스트를 넘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양자 연결고리로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아렌트가 이 칸트의 정치 철학 강의라는 강의에서 그 책에서 칸트는 이른바 삼비판서에 해당되는 규모로 정치 철학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의 정치 철학은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럼 칸트한테 정치 철학이 없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 철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은 곳에 칸트의 정치 철학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검토하는 텍스트가 바로 판단력 비판인 것이죠. 판단력 비판은 통상 어떤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고 독해가 됩니까? 특히 판단력 비판의 일부, 이른바 이제 미감적 판단력 비판이라는 부분은 미학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치 철학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이게 아렌트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근데 그 쓰여지지 않은 칸트 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아렌트가 보았던 게 바로 이게 확장된 사유 방식이라는 것인데 확장된 사유 방식.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따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확장된 사유 방식과 이성의 공적 사용이 내용상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성의 공적 사용을 연결고리로 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더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데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니까 공적인 것, 공공성이라는 게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공성, 공적인 것은 사실 아렌트의 정치행위 이론에서도 아주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적인 것,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양자의 관계를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성의 공적 사용의 두 가지 방향 혹은 주체가 세 개와 관계 맺는 두 가지 방식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계 구성과 참여로서의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따르면 주체 외부를 향한 주체가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이성의 공적 사용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이 공중, 계몽의 주체인데요. 공중은 독일어 푸블리쿰을 번역한 말입니다. 푸블리쿰.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영어식으로 읽어서 WA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Weisheitsaufklärung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숫자는 저게 통상 칸트 전공자들이 칸트를 인용하는 방식인데 그 아카데미 아우스가베라고 독일 그러니까 베를린 학술원판 전집을 기준으로 보통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로마자는 그 학술원판의 권수고 뒤는 면수입니다.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번역본이 달라지더라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거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인용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본성이 되다시피 한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떠한 개별적 인간, 개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은 계몽이 개인의 과제인 건 맞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라는 말이라기보다 개별적 인간이라는 것은 계몽이 이야기될 수 있는 적합한 층이 내지 주체가 아니다. 라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아니면 계몽의 실현이나 실천은 어떤 다른 지역 내지 공간, 층위, 뭐 주체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후보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중입니다. 공중, 푸블리쿰. 다시 인용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일은 오히려 가능하다. 만약 공중에게 자유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공중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지만 여기서 공중에게 자유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계몽이 확실하다 그랬으니까 계몽의 전제 조건이 자유 아닙니까? 이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게 미리 그냥 사실 이쪽에 오늘 강의의 서두 내용을 고려하시면 약간 답정너 같은 것인데 뭘까요? 이성의 공적 사용의 자유가 되겠죠. 이게 보장이 된다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계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것이에요. 공중인 것이에요. 공중. 일종의 집단적인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계몽은. 그럼 이제 공중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순서상. 공중은 이성의 공적 사용의 주체겠죠. 계몽의 주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의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계몽의 키가 이성의 공적 사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이자 또 공적 이성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 향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해서 말을 걸 때 누구한테 거냐? 공중한테 거는 겁니다. 공중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세기부터 출판물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독자층, 그러니까 글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이 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부터.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글을 읽고 의견을 피력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어떤 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론장, 그리고 공론장에서 움직이는 독자층,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푸블리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칸트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들, 글 쓰는 사람들에게 공중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용구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쉴러가 공교롭게도 1784년이니까 계몽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가 발표된 바로 그 해인데요. 그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군주도 섬기지 않는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쓴다. 이것도 굉장히 칸트적인 지금 문구예요. 세계 시민도 이따 보시겠지만 칸트 계몽 논문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칸트만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면은. 당시에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문제 설정, 문제 틀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나에겐 공중이 전부며 공중이 나의 교육, 나의 주권자,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쉴러가.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계몽의 주체로서의 공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중 말고 이제 또 이성의 공적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다뤄야 되는 개념은 이성의 사적 사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적인 것이 있으면 사적인 게 있겠죠. 한때 개목 논문에서도 이 양자가 구분됩니다.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사실 처음 들으면 좀 낯설어요. 이 구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적인 것, 공적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성의 사적 사용의 규정을 볼까요? 이것도 직접 인용 표시가 있으니까 다 그 논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리는 게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칸트의 개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지만 만약에 누가 그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추리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성을 어떻게 썼다고 생각하겠어요? 돈 버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뭐 이런데 이성을 자기의 머리를 쓰는 걸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가령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군인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의 이성을 사용했어. 그럼 그건 당연히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에 맞는 구분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직업적으로 자신의 직무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고 그래요. 사적 사용이. 이 아주 심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게 이성의 사적 사용이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지식인으로서 이 지식인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식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인과는 좀 다릅니다. 누군가가 지식인으로서 독자 세계의 전체 공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이걸 이성의 공적 사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분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게 현대 독자들한테만 낯선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이 논문이 발표된 18세기 후반의 독자들도 이 구분을 낯설게 받아들였다. 자, 이성의 공적 사용은 누군가가 지식인으로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식인이 누구냐? 당연히 이 질문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전체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걸 염두에 두는 거겠죠? 가령 사회 내에 여러 가지 하위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의문들이 계속 따라 나오죠. 세계 시민이라는 게 뭐야? 세계 시민 사회라는 게 뭐야? 자신을 세계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는 게 뭐야? 이런 문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될 수밖에 없는 차차 이야기가 풀어져요. 일단 이 구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 내내 따라다닐 구분이.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제가 아까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립니까? 저처럼 연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공부를 업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식이란 말도 거의 안 쓰는.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칸트가 말하는 지식인은 전문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 아니에요, 칸트가. 왜 그러냐?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왜 그러냐? 칸트가 개목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교나 성직자, 납세 의무를 지닌 시민 모두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식인. 장교도 지식인일 수 있고 성직자도 지식인일 수 있고 납세 의무를 지닌 시민도 지식인. 결론적으로 이성의 공적 사용은 특정한 사회적 지위나 직분과 무관한 것이죠. 내가 대학의 교수인데 대학의 교수만이 지식인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식인은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세계 시민사회도 기존의 사회적 규정들, 네가 공무원이냐, 회사원이냐, 군인이냐, 주부냐, 학생이냐 이런 사회적 규정들과 직분들의 체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계 시민. 그렇겠죠?
사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성의 사적 사용이 사회적 직분이나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성의 공적 사용은 그게 아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이성을 자신의 사회적 직위나 직무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세계 시민 사회와 관련해서 세계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고 그런 식으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장교나 성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장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식인으로서 가령 어떤 잡지에 군대 체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요. 그때는 지식인으로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칸트의 얘기. 어떤 고정된 정체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 오히려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체성.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도 세계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전체 공중 앞에서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한다? 그럼 이제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칸트의 생각에 따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셈인데 지식인은 사회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주어지는 직업이나 직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지식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지식인이 있고 미리 있고 그 지식인이 이성을 사용하면 그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반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지식인이 미리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활동이 지식인이라는 주체성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게 납득 가능한 이야기죠. 계속 이성의 공적 사용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적 사용하고 이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적 사용은 규정상 그렇죠. 언제나 이미 주어져 있는 사회적 규정에 종속되는 이성 사용이에요. 군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성을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에는 미달해요. 왜 그렇죠? 제가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이라 그랬는데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 특히 칸트적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이라는 것 자율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혹은 성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이라는 건 무엇이죠? 한자 자체도 그런데 자율. 스스로 내가 입법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내가 이성을 사용하는 규칙을 내가 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자율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음에도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어떤 고유한 의미에서 이성 사용에는 미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이 이성의 공적 사용은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어떠한 미리 주어진 사회적인 규정이나 정체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또 자유로워요. 내가 군인이다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내가 따라야 되는 룰에 따라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룰을 벗어나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의 공적 사용에 따르는 자유는 이성 사용 자체가 사용의 주체를 구성할 정도로 근원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인이 미리 있고 그 지식인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지식. 그래서 이제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두고 거기서 칸트가 이성의 공적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문면을 보면 흔히 요새 말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까 독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자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 자유관념을 넘어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칸트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이 사회적 정체성을 벗어나는 주체 구성의 자유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공적 사용. 그런 의미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그걸 배제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 틀을 넘어서는 함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의 공적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이제
대립항인 이성의 사적 사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성의 사적 사용이 특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드린 설명이 이미 함축되어 있는 셈인데 어느 정도는. 칸트적 의미의 사적인 것은 그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고 지적의 말입니다. 지적의 말. 또한 정체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체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어떤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것, 그게 정체화죠. 특수한 정체화의 공동체적, 제도적 질서, 그게 사적인 것. 어떤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 질서, 그게 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성의 사적 사용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설명을 염두에 두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질서가 규정하는 정체성,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성의 사적 사용. 그리고 그렇게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한에서 주체는 기계의 부품에 불과합니다. 기계 부품이라는 표현도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칸트가 쓰는. 그것도 큰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놓여있는 직분이나 직무와 관련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한에서는 그냥 기계의 부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계의 부품들에게는 규칙과 제식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 제식. 근데 이 규칙과 제식들은 무엇이냐? 인간의 천부적인 능력의 이성적 사용. 재밌는데 여기서 다시 말을 바꾸면 더 정확히는 오용의 기계적 도구들. 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미성숙의 족쇄들이다. 이 말이 칸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을 전개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질서 다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성의 사적 사용도 그 직무와 관련해서 사회가 돌아가고 유지되는 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떤 사람의 이성 사용이 사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한에서 그는 미성숙의 족쇄를 부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의 사적 사용은 전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벗어나는 어떤 이성 사용의 상태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이성의 사적 사용의 심층적인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공적 사용의 심층적 의미도. 논리를 뒤집어서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곧 전체 공동체로서의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어떠한 실체적인 공동체 구성원도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기는. 사회 내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위 공동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인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군인 집단이라든지 교수 집단이라든지 학생 집단이 있을 건데 내가 지식인일 때는 그 실체적인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데 이게 당연히 현실적인 공동체 구성원은 세계 시민사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의 주체는 모든 특수한 정체화의 논리로부터 벗어난다.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사람이 장교로서, 군인으로서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신을 장교로 만드는 특수한 질서의 논리, 특수한 정체화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지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라. 실체적인 공동체적 정체화로부터 뿌리 뽑혀진 혹은 심지어 그에 대립되는 특이한 개인으로서요. 특이한이라는 수어가 붙어 있는데 이 특이하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이한 개인으로서 공적 영역의 보편적 차원에 참여한다.
이걸 지적이 보편적 특이성의 역설이라고 이야기. 이게 왜 역설일까요? 우리는 특이화되어서 보편적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혹은 보편적인 차원, 이 보편적인 차원이라는 건 세계 시민사회를 이야기하겠죠. 세계 시민사회에 참여할 때만 우리는 기존의 질서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특이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보편성과 특이성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키워드인 이성의 공적 사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세계예요. 세계.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칸트와 아렌트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역시 지적의 이야기인데 지적이 이렇게 이야기.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의 구분, 칸트가 수행한 이 구분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의 한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정체성들의 한계, 사회적 존재 질서 내에서 우리가 갖는 위치의 한계 바깥에 있는, 그 한계 바깥에 있는 정체화의 질서를 넘어서 있는 그런 해방적 보편성의 차원을 환기한다.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을 구분한다. 언제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겠어요? 당연히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지적이 이야기한 사회적 정체성의 한계 바깥에 있는 해방적 보편성의 차원을 한 단어로 하면 뭐냐? 이게 바로 세계입니다. 세계. 칸트가 세계 시민 사회라는 말을 쓸 때, 물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후하기 전에 칸트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떤 논평자분이 그런 논평을 했어요. 칸트의 세계 개념이라는 게 이런 세계 시민 사회를 이야기할 때 세계 개념만 있는 게 여러 가지 객관적 사물들까지 다 포함하는 우주라는 말하고 좀 의미가 겹쳐지는 의미의 세계도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계. 근데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인지 세계라는 개념도 이리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세계 시민 사회, 세계 시민 이런 말을 쓸 때 세계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할 때 그 공적인 것에 적합한 유일한 영역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정한 하위 공동체나 하위 영역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공동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바로 이 세계라는 차원인 것이죠. 이 세계라는 차원만이 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교수나 군인으로서 제가 이성을 사용할 때는 그건 공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성의 공적 사용과 세계의 관계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식인이라는 주체 형상이 이성의 공적 사용에 앞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한다. 비로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시. 세계라는 영역이 미리 주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성을 사용할 때 이것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다. 이게 아니고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구성되는 공간이 세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논리를 쭉 따라오셨다면 논리상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 지금 사회 속에 경험적이고 현실적으로 미리 주어져서 존재하는 공동체와 동일시될 수 없어요. 세계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렇다면 세계라는 어떤 공간이 있던 그건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 오직 지식인들의 집단적인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거예요. 세계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미리 존재하고 이성의 공적 사용이 실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고 추상적인 이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성의 공적 사용의 공간,
로서의 세계, 그리고 이성의 공적 사용의 주체로서의 지식인 모두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그 활동 자체에 의해서 구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성의 공적 사용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성의 공적 사용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정식화인데요. 기존의 사회적 규정과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계몽의 주체, 이게 지식인의 규정인데, 로서의 지식인이 수행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의 근원적 의미는 뭐냐?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에 참여. 우리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지식인들과 함께, 공중이겠죠. 그 지식인들이 모임. 다른 지식인들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성의 공적 사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의 아주 독특한 해석이냐?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와 봤는데, 하버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단 보죠. 하버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가 세계 시민주의를 말할 때 세계는 이성적 존재의 의사소통에서 형성되는 공간이다. 하버마스답게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강조. 일단 취지는 비슷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밑은 아렌트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이 두 인용구는 물론 칸트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맥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취지가 거의 비슷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영역은, 아렌트에게서 정치적 영역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렌트한테서는. 그렇게 보면 이제 칸트적 의미의 세계하고 사실 같은 말이죠. 정치적 영역은 함께 행위하면서 말과 행위의 공유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사조 논리가 정치적 영역이 미리 주어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고 행위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위를 공유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게 정치적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사실 이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이 아주 많이 필요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비타 컨템플라티바라는 관조적 삶이라는 삶하고 비타 악티바를 구분하고, 비타 악티바를 셋으로 다시 구분하지 않습니까? 노동, 작업, 행위라고 구분할 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션. 그냥 단순하게는 정치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행위. 물론 그 정치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행위는,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가 보면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세계의 공적 부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죠.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활동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공적 영역이 비로소 구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논리와 취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용문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때 폴리스는 바로 이 위의 인용문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찾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적 영역이 되겠죠. 폴리스는 지리적으로 자리 잡은 도시국가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폴리스는 사람들이 함께 행위하고 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람들의 조직체다. 그리고 폴리스의 참된 공간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목적을 위해, 함께 행위하고 말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폴리스. 제가 앞서 이성의 공적 사용과 세계의 관계와 관련해서 들었던 같은 취지, 같은 논리의 이야기들이라는. 지금까지 쭉 칸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세계라는 개념을 연결고리로 해 칸트와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렌트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공적 행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건 아렌트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성의 공적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걸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정치가 되는 것이고, 아렌트한테서 정치라는 것은 지배나 통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렌트는 정치 철학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하나의 강의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에 하나의 포인트, 비판점은 정치 철학의 전통이 정치를 오직 지배의 관점에서만 봤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렌트. 아렌트가 보기에 정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하고 행위하는 것, 좀 간단하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세계는 그런 의미의 공적 행위, 그런 의미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 공적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구성되는 공간. 칸트하고 이해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비안 선생님 그 현대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안 선생님이 아렌트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 아렌트의 저작들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세계. 세계 이꼴 정적 공간이라는 거죠.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애착에 의해 이끌리고. 아렌트 하면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 세계에 관련된 개념이 바로 아모르 문디라는 개념. 아모르 문디는 세계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가 운명해지지 않습니다. 아모르 문디, 세계에 대한 사랑. 이론에서 아렌트가 칸트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극히 일부, 아렌트가 보기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정치에 대해 일종의 적대감을 품고 있다. 근데 칸트가 그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칸트는 사실 서구 철학 전통에서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철학 전통이 정치에 대해서 말해온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치를 말하고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렌트가 보고. 근데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맥락으로 가져와서 바꿔 말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정치 혹은 공적인 것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칸트도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칸트도 갖고 있어요. 칸트와 아렌트의 얘기, 관계를 좀 이어가기 전에 제가 아렌트가 철학적인 정치관, 철학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사유하고 말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그 얘기를 잠깐 해야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것과 대비해야 칸트가 갖는 특수성, 아렌트가 보는 칸트가 갖는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아렌트가 보는 철학과 정책. 아렌트는 단적으로 말해서 정치 철학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라고. 같이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치 철학은. 그래서 아렌트가 스스로 정치 철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렌트 쉽게 정치 철학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 철학자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정치에 관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해놓은 사람들, 가령 뭐 마키아벨리라거나 몽테스키에라거나 포크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정치 철학자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저술가 혹은 정치 이론가 이렇게 이해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렌트가 보기에 철학은 정치와 철저하게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이에요. 한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왜? 철학은 진리를 다뤄요. 진리의 영역과 관계. 근데 정치는 아렌트가 보기에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을 진리와 관계시키려고 하면 위험해져요. 정치는 의견의 영역을 다룹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대립구도가 되게 명확해지죠. 여러분, 플라톤이 통한 게 굉장히 많지만 진리하고 대비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게 뭡니까? 바로 얘기한 복사라고 이야기. 제가 고대 철학 전공자도 아니지만 너무 거칠게 말씀드리는 거. 플라톤의 특히 정치와 관련된 기획의 핵심이 뭐냐를 얘기하면 사실 독사를 추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독사를 추방하는 게 플라톤의 기획이었어요. 근데 아렌트가 보기에 그거는 정치 자체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왜? 정치는 의견의 영역이니까.
의견을 제거하려는 건 정치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사유하겠다? 이거는 언어 도단인 거죠. 진리하고 의견의 차이점도 명확하죠. 진리는 관점이나 입장과 관계가 없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불변해야 되고 여러 개이면 안 돼요. 2 더하기 2의 답이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2 더하기 2의 답이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불변하고 단수적이에요. 근데 의견은 당연히 관점하고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복수적. 달라요. 다른 게 의견의 본질이에요. 달라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게 의견의 본질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수성이라는 것, plurality라는 게 사실 뭐 단순한 말이잖아요. 단순한 말이에요. 여럿이라는 것.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 너무 단순한 말인데 아렌트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사람들이 다 다르다. 근데 정치는 이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렌트가 보기에 철학자들은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뭘 했냐? 이걸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철학사 전체를 이렇게 퉁치는 게 거친 이야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렌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렌트는 그렇게 플라톤 이래 정치 철학의 역사가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의 인용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플라톤 이래 정치 철학의 대부분은 모두가 정치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였다. 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치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치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제거할까? 이런 고민 하에서 정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철학자들이 혹은 철학이 왜 정치를 이런 식으로밖에 다룰 수 없었느냐? 원인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관 또는 두세계 이론 이렇게 말. 대충 보통 철학자들이 이런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 역시 너무 크고 두세계 이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두세계 이론이니까.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어요. 경험의 세계, 현상의 세계.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자들이 보기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현상의 세계, 경험의 세계와 구분되는 실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플라토님의 이데아의 세계. 이런 두세계 이론, 물론 철학자들마다 이 두세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두세계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방식, 이건 다양했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정치에 대해 말할 때는 유지가 되어 왔다. 좀 흥미로운 건 아렌트가 이런 정치 철학의 전통에서 구제해내려고 하는 칸트도 대표적인 두세계 철학자로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아렌트가 칸트의 철학 전체에 대해서 정치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3비판서 중에 1비판서하고 2비판서에 대해 돌아보면 제가 약속드린 8시 20분 그 슬라이드까지만 말씀드리고 실제에 대한 탐구, 우리 경험이나 현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에 대한 탐구,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실제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삶, 비타 악티바와 비타 콘템플라티바 중에 관조적 삶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관조적 삶이 최고의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 당연히 이 관조적 삶을 강조한다는 것은 현상이나 경험에서의 삶인 활동적 삶을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뜻. 정치라는 것은 이 활동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하하는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그런 이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인 접근, 대표자로 플라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접근의 의도와 효과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확보해요. 진리를 확보해서
의견, 독사들의 다양성을 평정함으로써 공적 영역과 정치의 본질인 복수성을 제거하고 일자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게 전통적인 철학의 기획이었다. 아렌트의 반대로 아렌트가 하려는 일은 뭐냐? 아렌트 정치이론의 기획은 뭐냐? 이 일자에 대항해서 복수적인 것을 복원하는 근원적인 조건이 이게 정치예요, 정치.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아렌트가 보는 철학과 정치의 관계, 왜 전통적인 철학적 정치가 비판적이었는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나누던 얘기는 아렌트 연결고리로서의 세계였습니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도록.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을 쓰면서 근대 사회의 문제를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아렌트가 보는 근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세계 소외입니다. 세계 소외. 월드 에일리어네이션을 번역한 말인데요. 세계 소외는. 아렌트가 보기에 흔히 이제 근대의 특징으로 소외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많아요. 이론가들은. 근데 그 소외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렌트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여기 지금 제가 자아소외라고 해놨는데 자기소외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소외, 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낯설어지는 것, 우리가 흔히 이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렌트가 보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대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 세계가 사라지는 것,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세계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세계소외는 근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대 이전의 세계소외도 있었어요. 뭐냐? 공동의 공적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초월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세계소외죠. 세계로부터 소외라는 게 기본적으로 멀어지고 낯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이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뭐예요? 철학자들이 택했던 철학자들의 방식의 세계소외인 것이죠. 근대 이전의 대표적인 세계소외가 이것이었다면 근대적 의미의 세계소외는 뭐냐? 세계에서 자아라는 내적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세계소외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향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이 공적 영역으로 세계를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로 침잠에 들어가려는 경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 두 번째에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세계소외가 왜 문제냐? 왜 문제냐?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소외라는 건 세계는 공적 영역, 정적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세계소외는 다른 말로 바꾸면 공적 영역의 몰락이에요. 공적 영역의 외소화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세계소외, 공적 영역이 몰락되면 대중들의 무세계적 정신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중들이 사유를 하는데 대중들의 정신이 형성되는데 그 안에 세계가 없어요. 세계와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이걸 오늘 우리의 키워드와 관련시켜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이 약화되는 거죠. 현저하게 사회 속에서. 근데 무세계적 정신구조가 형성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왜? 역시 아까 이성의 공적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 자율적 이성 사용은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고유한 의미의 이성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 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 세계와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중들의 정신구조에서 세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자율적 사고 능력의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자율적 사고의 능력이 약해진 곳에 무엇이 들어오겠냐?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미리 고정되어서 주어지는 어떤 신념들의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거운 책임을 면제시켜주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임? 사유해야 하는 책임. 내가 이데올로기에 기대면 사유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가 됐건. 막스주의가 됐던 어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됐건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총체적인 세계에 대한 관념이고 관점이고 해답이잖아요. 그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안에 기대면 되지.
무세계적, 세계소의 무세계적 정신구조의 형성과 맞물려 있는 게 이데올로기의 지배라고 봐요, 아렌트는. 그리고 바로 이런 조건에서 가능했던 것이 반유대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등 현대적 재앙들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큰 문제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김비환 선생님이 아렌트적 관점에서 전체주의의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전체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렌트의.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압축시켜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공동세계. 이것도 역시 계속 말을 바꿔볼 수 있겠죠. 공동세계라는 것은 공적 영역이기도 하고 정치적 영역이기도 하고 세계이기도 하고. 그죠? 이 공동세계를 상실한 고독한 대중인들. 이것도 아이러니컬하죠. 대중은 어쨌든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고독해요, 대중들은. 왜? 세계를 잃어버렸으니까. 고독한 대중들이 이데올로기가 세워놓은 논리적인 허구 속에서 원래 인간은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함으로써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가치와 의미를 어디서 찾는다고?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세워놓은 논리적인 허구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 감행한 현실로부터의 자살적인 도피다. 그게 전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 그 아렌트의 정치이론의 기획,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에 대항해가지고 복수성을 복권시키는 것, 그리고 세계소에 대항해서 세계를 다시 복권시키는 것. 이게 이제 아렌트 정치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틀에서 칸트의 계몽기획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맞다는 점이 많고. 다시 정리해보면 아렌트 정치이론이 지향하는 바는 전체주의를 초래한 무세계적인 정신구조의 조건을 비판하고 공적 영역으로서의 세계를 복권하는 것이고 칸트와 아렌트 모두에게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미신과 기만의 현저한 증가는 세계로부터 소외, 즉 세계소외의 명확한 징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신과 기만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건 곧 세계 소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신과 기만의 현저한 증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반계몽이죠. 미신과 기만의 반대편에 있는 게 계몽이잖아요. 그죠? 계몽이라는 칸트적 문제계하고 세계 소외라는 아렌트적 문제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계 소외라는 건 칸트적 용어로 얘기하면 반계몽의 상태예요. 반계몽의 상태. 아까 계몽은 어떤 조건에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중에게 자유가 주어질 때 달성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세계가 돌아갈 때, 세계라는 것이 구성돼서 존재할 때, 그때 계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뒤집어 보면 세계 소외라는 건 반계몽인 것이죠. 제가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 칸트와 아렌트 사이의 논리적 연결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아렌트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세계의 복구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칸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역시 제가 보기에 아렌트의 기획은 공공성을 조건으로 해서만 계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칸트의 시대 진단과 해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아렌트의 근대사회 비판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다른 개념, 상이한 개념들이 나오지만 이야기의 맥락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세계소외, 근대사회의 특징으로 세계소외를 이야기했는데 아렌트는 이 사회 혹은 사회적인 것의 출현도 근대의 특징으로 보고 이걸 비판해요. 이게 얼른 잘 와닿지 않을 거면 사회를 비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회는 그냥 사회지. 사회는 있는 거지. 그걸 왜 비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항상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사회, 어떤 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라는 것은 이것도 근대적인 산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징표들이 있는데 아렌트가 지금 사회를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사회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사회학의 출현도 언제였죠? 18세기 말 19세기 요 정도죠.
그리고 19세기에 헤겔과 막스가 국가와 구분되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분석하고 특히 비판적으로 막스 같은 경우에 그랬던 작업을 수행한 것도 그 18세기잖아요. 19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영역이 학적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든 부상된 것. 국가와도 대비되고 개인과도 대비되는 어떤 것으로서의 사회가 부각된 것은 그 근대적인 사건인 거죠. 근데 아렌트는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슬라이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조건에서 앞서 이제 근대 사회, 세계 소외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대적인 세계 사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른바 사회의 출현이에요. 사회. 자, 사회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아렌트가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아렌트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 즉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 그게 뭐냐? 생명 과정, 즉 생계 유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노동 작업 행위의 구분에 입각해서 보면 노동의 문제. 그 문제를 공적으로 조직화한 체계, 그게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아렌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아렌트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부분. 근데 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 사적인 것의 논리가 공적인 영역을 침범해서 공적인 것인 양 하는 거. 그게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대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치인들한테 제일 1번으로 요구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 그게 사회예요. 근데 아렌트는 이게 초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대에 이루어진 특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현대의 독자들, 물론 당대도 그랬다고 하지만 특히 현대 독자들은 칸트적 의미의 공사 구분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렌트의 이 사회와 관련된 비판적인 언급을 염두에 두면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또 뭐냐? 단지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사적인 활동들을 공적으로 간주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렌트가 보기에 그냥 사적인 거예요, 원래. 원래 사적인 것이었던 걸 우린 지금 공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가령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원으로서 회사 일을 해. 그럼 그거 공이라 그러잖아요, 공. 근데 아렌트가 보기에 그건 공적인 게 아니에요. 사적인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공적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그 공사 구분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 칸트는 아렌트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렌트가 보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아렌트가. 칸트의 정치 철학에서. 칸트가 사회적인 것과 아렌트가 비판적으로 보는 공적인 척하는 사적인 것. 그 사회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치적인 것을 세계에 속한 인간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칸트는 사회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적인 것이 아닌 진짜 공적인 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인 것을 비판한다는 게 여전히 좀 낯설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것의 출현을 아렌트가 왜 문제라고 보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what과 who의 구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what과 who.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것의 출현은 모든 근대의 공동체들을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로 변형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 직업인, 이 말에서 드러나듯이 한마디로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노동, 작업, 행위의 구분, 비타 악티바의 세 가지 요소 중에 근대는 무엇이 지배적인 사회다, 무엇이 헤게모니를 갖는 사회다, 노동이 헤게모니를 갖는 사회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렌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의 영향력은 약화된 사회고. 그걸 지금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대는 노동이 신성시되는 사회입니다. 아렌트가. 근데 이 그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에서 인간은 언제나 사회구조 내에 그들의 지위와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아렌트. 이거 아렌트 인용구거든요. 언제나 사회구조 내에 그들의 지위와 동일시된다.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죠? 오늘 강의 중에. 이성의 사적 사용을 얘기할 때 이 말을 했잖아요. 사회적 지위나 규정,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이에요. 사회적 지위나 규정.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한에서의 인간. 그 인간을 아렌트는 왓이라고 해요. 왓. 사회적 직분이나 직위, 규정과 동일시될 때 인간은 후가 아니라 왓이라는 거예요. 왓.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 공무원, 교수, 주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고 그렇게 무엇으로 취급되는 인간은 아까 지적 얘기하면서 보편적 특이성의 역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단독적 특이성을 상실하고 타인과 교환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왓으로서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교수로서 근무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수를 그만두게 돼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 뽑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요. 아까 대중들의 무세계적 정신구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무엇들의 집합이에요. 무엇들의 집합. 우리가 흔히 이거는 그냥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도 대중에 대해서 무차별적이라는 수어를 자주 쓰잖아요. 무차별적이다. 대중은 무차별적이다. 이런 수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수어가 대중이라는 집단적 주체에게 잘 어울리는 건 그게 그 대중을 구성하는 인간들이 대체 가능한 무엇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별점이 없어요. 무엇들 사이에는. 무차별적인 대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무엇, 사회적 지위나 직분, 규정에 묶여있는 한에서의 인간 이성을 사용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가 왜 문제냐? 사회의 어떤 점이 문제길래 비판하는 거냐? 이거를 이성의 사적 사용, 공적 사용이라는 칸트적 용어를 써서 재정식화를 해보면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이성의 공적 사용을 압도하는 상태, 그게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후에 출현한 사회에서는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 설 자리가 좁아져요. 심지어는 거의 없어져요.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소외, 무세계적 정신구조, 그 결과 이데올로기의 지배, 전체주의나 제국주의, 반유대주의의 출현 이런 거죠. 지금 아렌트는 물론 20세기 초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매우 동시대성을 갖는 이야기들이죠. 지금. 드디어 이 이름이 나옵니다. 아이히만. 아렌트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인 것 같아요. 아렌트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론적으로는 주저라고 할 수 없지만 대중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유행시킨 그 책인데 이 아이히만의 사례가 악의 평범성 막 이렇게만 얘기되지만 악의 평범성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엇이나 사회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전범재판에서 아이히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냥 나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공무원으로서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렌트가 그걸 보고 악을 본 건데 그 악의 내용이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 악의 평범성만 주목하지만 악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무사유라고 봤거든요. 사유하지 않음을 본 거예요. 사유하지 않음이라는 악이 아이히만한테 보인 거예요. 근데 이때 사유하지 않음이라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아이히만은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자.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 나에게 주어지는 직무는 충실히 한 거예요. 그럼 칸트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이히만이 이성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용했어요. 근데 어떻게 썼다고요? 이성을 사적으로는 사용했어요.
그럼 I 희만이 사유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건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사유하지 않음이라는 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 희만은. 근데 아렌트는 이런 의미의 악이 평범하다 혹은 뭐 이거 진부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라고 번역하든 이런 의미의 악이 평범하고 진부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아까 분석했잖아요. 근대 사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성의 사적 사용이 공적 사용을 압도하는 사회라 그랬잖아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결여된 이성의 사적 사용이 특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게 표준이자 정상이에요. I 희만도 그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부하고 평범한 거죠. 그 악은. 사유하지 않음이 정상인 거예요. 사유하지 않음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세계 소인 거고. 그럼 이제 what과 구분되는 who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누구. 그건 뭐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실 것 같아요. 대비시켜보면 되니까 what하고. who는 무엇과 달리 대체 불가능한 개인성이에요. 혹은 독특성, 단독성, 특이성 뭐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당연한 이야기인데 누구는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역할이나 기능 이거에 규정되면 what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게 아니라 오직 공적으로 수행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건데 이때 공적으로라는 건 직업적으로가 아닌 거죠. 세계 속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무언가 그게 누구예요. 그리고 그건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위로 구성되는 공적 영역 바꿔 말하면 세계 이 세계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그리고 교환 불가능한 방식으로 왓은 교환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환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게 세계다. 뒤집어 보면 세계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개성이나 특이성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도 지금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개인성, 특이성, 지극히 사적인 문제다. 오히려 사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사람들은 타인들과 함께 세계, 즉 공적 영역을 구성하고 그에 참여할 때만 어떤 타인과도 동일하지 않는 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무엇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누구로서의 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세계, 즉 공적 영역이 무엇이 아닌 누구로 구성되는 공간인 한에서 복수성이 세계의 본질적 특징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왜요? 왜? 누구는 무엇과 달리 대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로서의 인간은 다 달라요. 누구로서의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누구로서의 인간들이 구성하는 게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계 속의 인간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수성이 본질적 특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이런 세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복수성을 잘 드러내는 인용구라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좀 기니까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자료가 어디 올라가나요? 사이트에?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이성의 공적 사용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세계 주체가 자신 외부에 있는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으로서의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가 주체 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세계를 주체 안으로 들인다는 의미의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앤드루
자민으로 읽어야 될지 야민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적을 모르겠어서 이 연구자가 칸트의 개목 논문을 분석하는 자신의 논문에서 성숙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Becoming worthy of the subject. 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계화라고 하면 우리 막 인터내셔널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월들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게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썩 괜찮은 규정인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 근데 이제 저의 독해 속에서는 이 becoming worldly라는 것, 주체가 worldly하게 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주체가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걸 becoming worldly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 안으로 세계를 들인다라는 걸 becoming worldly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제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물론 이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태를 논할 때 그렇듯이 개념적으로 논의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 놓은 거지 실제로는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운동은. 왜 그러냐? 첫 번째, 세계를 안으로 들인다는 의미의 주체의 내적인 세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성을 세계가 본질로 한다 그랬는데 그 복수성을 본질적 조건으로 하는 세계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 논의 속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적 영역으로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세계를 안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복수성을 수용할 줄 아는 주체들 없이는 세계는 구성되지 않아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세계를, 그러니까 복수성을 본질로 하는 세계를, 복수성을 자신의 사유 속에 반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계가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주체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외부의 세계도 구성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의 속에서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한테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초월적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위뿐 아니라 판단이나 인식, 윤리, 거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초월적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칸트에게 초월적이라는 수로는 아주 문제적이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수로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초월적이다, 칸트적 의미의 초월적이다라고 하면 가능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게 초월적인 거예요. 가령 인식론에서 초월적이다라는 말은 경험에 앞서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초월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초월적 원리라는 거예요. 칸트 철학에서. 가령 여러 가지 맥락 중에 도덕성과 관련된 인용구만 가져와 본 건데요.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공공성은 초월적 원리라고 봐요. 아렌트가 보기에 칸트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칸트한테 도덕성이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일치다. 사적으로 남기를 고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악한 건 사적으로 남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것은 공적인 영역으로부터의 후퇴라는 특징을 갖는다. 도덕성이란 보이기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도덕성이란 바꿔 말하면 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칸트적 의미에서. 동의하지 않는 칸트 연구자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아렌트 해석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논의 속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칸트의 이성을 해석하고 있는 인용부를 제가 나종석 선생님의 논문에서, 연세대에 계신 나종석 선생님의 논문에서 가져와 본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칸트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공공성의 이성, 달리 말해 공적 이성의 차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칸트의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수적 주체, 그러니까 홀로 있는 인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인간을 다루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거든요. 철학적으로. 근데 나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혹은 아렌트가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 칸트 철학의 근본에 공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 공공성의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성이라는 게, 칸트에게 공공성이라는 게 사회철학적인 문제. 우리 바깥에 있는 공론장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이런 차원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면 이성적 사유 자체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말이 초월적이라는 말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공공성이라는 건 이성적 사유 자체를 가능케 하는 어떤 조건 혹은 원리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바꿔 말하면 뭐예요? 공공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러냐? 해석 이전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칸트 자신의 언급들을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백종현 선생님은 이거를 사유 속에서 방향 잡기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런 소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트가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의 키워드를 가져와서 다시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뭐겠어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은 생각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성의 공적 사유를 박탈해도 혼자서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할 자유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생각할 자유를 갖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한다는 것 이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으로 칸트 저작집 전체에서 마이너한 텍스트 말고 순수 이성 비판. 흔히 순수 이성 비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수적 주체, 홀로 있는 주체, 1인칭 주체의 이성 사용에 대한 탐구로 이해가 돼요, 보통. 근데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조차도 이성의 존재 자체가 비판의 자유, 즉 이성의 공적 사용의 자유에 근거한다는 논의가 등장합니다. 이 출처 표기 방식이 저 위하고 좀 다른데 이것도 이제 통상 순수 이성 비판의 출처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의 약자고 옆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읽었을 때 A라는 게 이제 초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B라는 게 이제 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페이지 수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글들의 모음집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성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성이라는 게 애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렌트가 칸트의 정치 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칸트는 사유 기능 자체가 그것의 공적 사용에 의존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히만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유하지 않음이라는 악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유하지 않으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의 공적 사용의 두 번째 심층적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인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이성의 공적 사용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순서를 뒤집는 말씀들을 몇 가지를 드렸어요. 지식인이 먼저 있고 지식인이 이성을 사용하는 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 아니라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서 지식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가 먼저 있고 사람들이 그 세계 속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서 세계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성이 먼저 있고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성의 공적 사용이 이성 자체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역설적으로 들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쭉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세계 속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때 세계라는 건
인간의 근원적인 조건으로서의 복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후로 구성된 세계.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세계를 내가 사유할 때 내 안에 사유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건 내가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기고하고 책을 내고 논문을 내고 할 때 그때만 내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의 사유를 공적인 방식으로 구성할 걸 요구하는 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에요. 내가 혼자 생각할 때조차 뒤에 나오겠지만 내 안에 타인들을 받아들여야 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아직은 추상적으로 들리시는 것 같은데 표정들을 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이 목표로 하는 건 당연히 공공성이죠. 공적 사용이니까. 근데 이 공공성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공론장 그런 공공성뿐만이 아니라 주체가 자신 안에서 어떤 달성해야 되는 공공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약속드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 조절을 실패했는데 약간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서. 아, 그쵸. 그것도 해야 돼. 제가 25분까지는 한번 끝내도록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1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아렌트 칸트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확장된 사유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판단적 비판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판단적 비판에 보면 보통의 인간지성의 준책들을 칸트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괄호해놓고 공통적인이란 말을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이라고 해석해 놓는 게 게마인인데 영어의 커먼에 해당하는 것이죠. 영어의 커먼에. 근데 커먼이라는 말은 보통의라는 뜻도 있지만 공통적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뒤에 공통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해석어를 좀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통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지성의 준칙들에. 첫 번째는 스스로 사고하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타자의 위치에서 사고하기. 세 번째는 항상 자기 자신과 일치하도록 사고하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다 당연히 연결돼 있어요. 이것들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렌트가 확장된 사유 방식이라고 할 때 부각되는 건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 모든 타자의 위치에서 사고하기. 이게 판단력 비판에서 탐구되고 있는 정신의 기능인 판단의 핵심이고 아렌트가 생각하기에 칸트의 정치 철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소 추상적으로 내 안에 주체가 자신 안에 세계를 들인다. 자신 안에서 공공성을 달성한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거의 내용을 좀 쉽게 풀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사유를 할 때 내 안에 타자를 들이는 것.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확정된 사유 방식은 엄격한 고립이나 고독 속에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타자의 위치에서 사고를 해야 되니까. 이 방식은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입장, 타인들의 입장에서 사유해야 하고 그들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없다면 작동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확장된 사유 방식하고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아렌트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공통감이라는 역시 판단적 비판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취미 비판의 보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칸트가 들고 있는 개념인데 이것도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자세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감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줄부터 보면 공통감이라는 말은 공동체적 감각의 이념입니다. 공동체적 감각. 근데 이 공통감이 발동될 때 우리는 전체 인간 이성에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간 이성에. 그리고 자기의 반성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표상 방식을 사유 속에서 선언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지 가능적인 판단들에 의지하고 스스로 타자의 위치에 서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게 공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통감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 것인데, 공통감을.
공통감에 대한 그 규정에서 보면 스스로 타자의 위치에 서봄. 아까 확장된 사유 방식에서도 모든 타자의 위치에서 사고하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럼 사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통감은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공통감은 단순히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삼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훈 선생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이러면 제가 공통감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타자의 위치에 서본다는 게 칸트가 말하는 타자의 위치에 서본다는 게 단순히 그 타자의 판단에 기댄다는 걸 의미하면 그러면 사실 내 판단은 확장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제약된 나의 판단을 똑같이 제약된 다른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제약된 판단을 B라는 제약된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확장된 사유 방식입니까? 사유 방식 확장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식으로는. 그럼 뭐냐? 타자의 위치에 서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는 거냐, 사유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차를 획득하는 거예요, 시차. 영어로 패럴렉스라고 하는. 나의 위치가 있는데 나의 위치는 항상 나한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벗어나서 타자의 위치에 서보면 우리는 두 개의 위치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위치를. 그리고 이 위치가 다르다는 걸 의식하게 돼요.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간, 이걸 우리 사유에서 고려할 때 그때 우리 사유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만큼은 확장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맨 마지막 줄입니다. 공통감을 통해서 사고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어떤 특정한 실제적 판단,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선생님의 판단이라든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판단이라든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타인의 판단에 기댄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다수의 이질적 판단들의 공존에서 발생하는 어떤 시차, 그 시차를 우리의 판단 속에 들인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차라는 말이 사실 현대 철학자들이 좀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젝도 좋아하고 고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 칸트를 너무 현대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칸트 본인이 쓴 말이에요. 칸트 본인이.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실형자의 꿈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면 실형자라는 거니까 영혼을, 정신을 본 자. 내가 영혼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꿈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칸트가 이전에 나는 인간지성 일반을 순전히 나의 지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곤 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나로부터 독립적이며 나에 대해 외적인 다른 누군가의 이성의 위치에 두며 나 자신을 쉽게 말하면 타자의 위치에 두며 이런 얘기죠. 타자의 위치에 두며 나의 판단을 그것의 가장 비밀스러운 원인들과 함께 이게 비밀스러운 원인들이라고 하니까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판단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주관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 그런 원인들과 함께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내가 무언가를 판단했는데 이 판단을 다른 이의 관점에서 나의 판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고찰의 비교는 두 고찰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일단 나의 판단이 있고 이 나의 판단을 바라보는 타자의 위치에 선 고찰이 있겠죠. 이 두 고찰. 이 두 고찰의 비교는 확실히 강한 시차를 낳는다. 당연해요. 관점이 둘이 있잖아요. 시점이 둘이니까 시차가 발생하죠. 근데 그것은 또한 광학적 기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개념들을 그것들이 인간 본성의 인식 능력과 관련하여 점하는 참된 위치에 두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학적 기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차를 확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학적 기만이라는 건 뭐겠어? 광학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가령 우리가 이 아이폰을 보는데 이 관점밖에 우리가 획득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아이폰은 이렇게 생겼다고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아이폰은 옆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봐야, 이걸 종합해야 우리가 아이폰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보고 이것만 아이폰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만 속에 있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 우리의 시점에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기만이라는 점에서 광학적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점 말고 이 시점도 있고 이 시점도 있고 이 시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로널드 베이너라는 그러니까 아렌트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를 편집한 사람인데, 아렌트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칸트의 정치철학의 후기에서 상호주관적인 판단은 주체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 말 그대로 그들 사이에 있는 것, 즉 칸트가 세계라고 부른 것에서 나온다.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주체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 주체들 사이에 있는 것, 그게 세계예요. 그게 세계. 판단은 그 세계를 내 안에 들이는 것. 관점들 사이의 시차를 내가 판단할 때 그 시차에 근거하는 거.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정리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은 제가 앞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 세계의 관점에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세계가 뭐라고요? 사이라고요. 사이. 시차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 그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제가 아까 약속드린 시간에서 5분 정도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사유 방식, 지금까지 말씀드린 확장된 사유 방식은 결과적으로 탈정체화를 함축한다는 게 제가 이 슬라이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근데 탈정체화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언제요?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는 게 사회적 정체성에 매여 있는 상태의 이성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뒤집으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건 내가 묶여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탈정체화의 운동을 함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성의 공적 사용을 내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탈정체화라는 말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나는 주어진 문제를 다른 관점들에서 고려함으로써 현재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들을 내 정신에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의견을 형성한다. 즉 나는 그들을 재현한다. 내 정신 속에 다시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현의 과정은 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실제 견해를 맹목적으로 채택하는 것.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거나 뛰어난 학자의 의견을 따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따라서 단순히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가 되거나 그와 같이 느끼려는 식의 감정이입의 문제도 아니고 인원수를 셈해서 다수에 참여하는 문제도 아니다. 다수가 하는 판단을 따라가자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확장된 사유방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건 그 속에 실제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나 자신의 정체성. 역설적이죠? 나 자신의 정체성인데 그 속에 실제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정체성 속에서 존재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참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드린 설명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음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건 나를 벗어나 있는 나. 기존의 나보다 확장되어 있는 나인 것이죠. 저런 아렌트의 말을 받아서 사이토 주니치라는 이 아렌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의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품고 있는 구절이어서 이걸 읽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렌트는 주체 내부에 있는 복수의 가치 사이의 대화를 사고 혹은 사유라고 부른다. 이 시각에서 보면 이리적인 정체성에 경직되고 단일한 가치에 응고된 주체는 더 이상 사고가 불가능하다. 내가 어떤 특정한 가치나 정체성에 매여 있을 때 나는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체, 즉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자기에게 위기, 주체에게 위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 위기는 뭐냐? 다양한 가치를 질서짓는 어떤 중심적 지배적인 가치. 전통적인 철학이 이런 걸 추구했다 그랬죠. 근데 그 가치가 결여되어 있음. 즉 내가 어떤 고정된 정체성에 정박해 있지 않음. 이라는 의미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그게 주체한테 위기가 아닌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렌트의 관점에서는. 정체성의 위기가 아니라 거꾸로 어떤 하나의 절대적 가치가 주체를 지배하는 정체성이라는 위기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체성에 고착되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아렌트의 관점에서 보면. 복수성은 공공성에서 정치적 삶의 조건임과 동시에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넘어서 동시에 주체의 정신적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이런 겁니다. 공공성은 정신적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부분 넘어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그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게 칸트와 아렌트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생각한 것도 있지만 사실 현시대적인 의미도 저는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문제가 어떤 점에서 그러냐 사실 그 칸트가 지식인이라는 게 특정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칸트는 이론적으로 모두가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칸트가 이론적으로 언급한 가능성이 현실이 된 사회예요, 제가 보기엔. 누구라도 지식인으로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된 시대예요. 글을 지식인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블로그, 소셜미디어 다 글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론장이 굉장히 양적으로 확장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론장의 확장이 곧 이성의 공적 사용이 지배하는 사회를 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론장의 양적이고 형식적인 확장이 이성의 공적 사용의 약화와 같이 갈 수 있고 그럴 때 그 결과는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선입견과 미신, 칸트가 반갱몽이라고 보는 것의 지배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우려한 대중의 무세계적 정신구조의 위험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사회는 정의상 언제나 선입견과 미신의 지배하에 있기가 쉬울 것이고 특히 제가 이성의 공적 사용과 관련해서 현대시대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보면 정체성들의 차이가 새로운 사유를 생산하는 시차 우리가 확장된 사유, 새로운 사유를 하려면 시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체성들의 차이가 그 시차로 작용하기보다 혐오에 기반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사유를 공적으로 만든다는 게 사회적으로든 혹은 정신적으로든 사적인 정체와의 논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제가 오늘 계속 드린 말씀. 이 벗어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좀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혹은 시대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짤막한 코멘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는 칸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나쁜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진리라는 게 거의 없다고 다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렌트식이라면 철학도 없고 칸트의 공적 이상도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성의 어떤 공적 사용을 말하려면 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해진 것도 앞으로도 정해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런 보편적 공통적인 가치가 없으면 세계 시민사회라는 것도 정의할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은 칸트나의 공적 이성에서 나오는 그 사용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편적 가치, 즉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많은 개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합의되는 공감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칸트와 아렌트의 철학에서 세계 개념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칸트와 아렌트가 말하는 세계 개념이 각각 좀 오히려 차이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앞에 설명하실 때 칸트의 세계 개념은 그 탈정체화다. 그러니까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어떤 특이성이라든지 사회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사유되는 세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렌트의 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개성 그리고 특이성 이런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에서의 세계를 그 개념화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철학과 정치의 차이에서도 그 진리와 의견의 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칸트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진리와 좀 연관된 세계라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아렌트가 말하는 세계는 그 반대, 그러니까 의견, 독사와 관련된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두 가지 세계 개념 간의 어떤 범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응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렌트는 사적이라고 말할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렌트가 공적이라고 말하는 세계를 칸트의 입장에선 그걸 사적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칸트가 정체성에서로부터의 탈피를 말할 때 그것이 아렌트적 맥락에서 사회적 정체성인지 즉 와과 관련된 정체성인지 아니면 그 정치 활동, 정치적 영역에서의 후와 관련된 정체성인지 이거에 대한 칸트는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세계 개념의 범위가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유사점이라는 몇 가지 유사점을 매개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좀 동일시시키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도 하나 해석이니까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칸트와 아렌트 모두 세계를 왓으로서의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도 사회적 직분과 직무와 관련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세계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거는 아렌트식으로 얘기하면 왓으로서의 인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하시려는 말씀은 근데 아렌트는 왓으로서의 정체성은 아니지만 개성이나 뭐 특이성,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아렌트의 세계 개념 속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 칸트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데. 칸트한테서 이 아렌트처럼 이 후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건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런 차이에 주목한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앞에 공통점. 우리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 공적 영역이라는 게 사회적 정체성. 내가 다른 누구와도 구분되는 그 후다. 라는 의미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 속에서 나에게 부여되는 어떤 규정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공적 영역으로 가게 된다라는 아이디어 그런 사고방식 그런 문제 설정에 있어서는 매우 분명하게 연결성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되게 확실히 현대 사회에 딱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성의 공적 사용과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그 무차별적 무정신적 무세계적 정신. 네. 그게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 노동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됨으로써 그렇게 됐다 했는데 그럼 이 노동이 좀 더 지배적이게 된 이유에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뭐 사실 그러니까 노동이 지배적이 되는 사회가 된 이유로는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노동이 지배적인 사회가 된 이유로는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궁금해요. 누가요? 아렌트 이유. 아 이유. 네네 이유. 네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 이런 이성의 공적 사용이 좀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대 사회는 사실 뭐 근대 사회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니까 좀 다른 문제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현대 사회에는 좀 강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게 좀 상실되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렌트가 근대 사회에서 노동이 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논문에서 그 부분 다루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질문 포커스가 뭐였죠? 네. 네. 상실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사회는 근대랑 다르게 사회의 모습이 다르고 원인이 다를 텐데 문적 사용이나 사용 같은 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아렌트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사회의 부상 그리고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이행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에 있어서 의식이나 그런 게 아직도 저요. 네, 본인 물론 아렌트가 분석했던 시대하고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다른 점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제가 얘기한 포인트 한마디로 아렌트가 비판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제가 이성의 사적 사용이 공적 사용을 압도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많다고. 그러니까 아렌트는 마무리해야 될까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뭐 제 논문이나 오늘 강연에서는 못 다룬 거지만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 설정의 방식인데 칸트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 철학이 한 일은 결국 뭐냐면 크리네인이 원래는 자른다는 뜻이고 경계들을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 사이의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해서 영토들을 아주 정확하게 할당해 놓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은 여기, 감성의 영역은 여기, 판단의 영역은 여기. 그래서 요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언제 생기냐? 이 선을 넘어올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렌트가 사유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엔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비판도 받는데, 자, 노동의 영역은 요만큼, 그러니까 행위가 제일 중요하고 노동이나 작업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비타 악티바만 중요하고 관조적 삶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 사이에 섞임 혹은 월권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행위라는 고유한 영역이 점점 좁아지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노동의 힘이라는 것이고.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